발생하는 등 신규 확진자가 닷새 만에 다시 세 자릿수로 올라섰습니다. 방역당국은 추석 연휴가 코로나 가을 유행의 고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휴 첫날 전국 고속도로의 교통량은 평소 주말보다 적어 비교적 원활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추모공원은 문을 닫았고 시골 마을은 한적한 모습이었습니다. 왜 눈물이 빙 도노? 예전 같지 않고 안 그러면 안 이렇겠는데. 추미애 장관이 무책임한 정치 공세에 대해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야당은 추 장관이 자신의 거짓말 논란에 해명이 없다며 적반하장이라고 했고 당직병 측은 심각한 인식의 오류라며 추 장관 사과를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첨단 정찰기가 우리 공무원 피격 당시 연평도 상공에서 비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천절 광화문 집회 불허에 보수단체들은 1인 시위를 예고했습니다. 당국은 집회가 열리면 광화문 인근 지하철역은 무정차 통과하겠다고 했습니다. 미 대선 첫 TV 토론이 막말과 비방으로 얼룩지면서 최악의 토론이라는 혹평이 나왔습니다. 미 언론은 그래도 바이든이 잘했다고 평가했는데 승부를 가를 핵심 쟁점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추석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코로나로 귀성 인파가 예년보다 줄었다고는 합니다만 그래도 고속도로는 구간 정체를 빚었습니다. 도로 상황은 잠시 뒤에 자세히 살펴봐 드리기로 하고 먼저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세 자릿수로 늘어났다는 소식부터 전하겠습니다. 특히 서울의 한 정신과 전문 병원에서 30명의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추석 연휴가 재확산의 가장 큰 고비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첫 소식은 최원영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200병상 규모의 서울 창동 정신과 전문 다나병원. 그제 입원 환자 가운데 2명이 확진되자 병원 전체가 코호트 격리됐습니다. 입원 환자 166명과 직원 44명 등 210명은 진단검사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입원 환자 28명에서 추가 양성이 나왔습니다. 입원은 돼 있지만 외출증을 끊거나 가족이 오면은 같이 나갈 수는 있나 봐요. 그러는 식으로 이동이 있을 수도 있고. 다나병원은 어제까지 확진자 30명이 잇따라 나온 예마루 데이케어 센터 바로 옆 건물에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두 집단 감염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민안심병원인 용인 강남병원에서도 외래진료 의사와 직원 등 2명이 확진돼 외래 근무 전 직원들이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서울에서 내려간 귀성객 1명이 확진되는 등 추석 연휴 첫날 곳곳에서 산발적 감염이 잇따랐습니다. 가장 큰 변곡점이 바로 추석 연휴 기간입니다. 확진자 수가 다시 급증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가능성을 전혀 배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상온 노출 사고로 접종을 중단시킨 독감 백신을 맞은 사람은 15개 지자체에서 1,362명으로 500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특히 인천에서는 한 요양병원에서 입원 환자 122명에게 접종했는데 이 가운데 고령자 3명이 숨졌습니다. 방역당국은 백신 연관성보다는 기저질환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오한과 근육통, 발열 등 이상 반응 신고도 3건이 늘어 총 4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최원영입니다. 오늘 전국의 고속도로는 구간 막히는 곳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평소 주말보다도 교통량이 더 적었습니다. 코로나 추석이라는 말이 실감납니다. 서울요금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지금은 어떤지 상황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자, 한지연 기자. 네, 서울요금소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밤에도 고속도로 이용하실 분들 있을 텐데 지금은 도로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톨게이트를 빠져나가는 차량은 많지 않습니다. 나탄때 서행하는 구간도 있었지만 대부분 해소됐습니다. 지금은 주요 고속도로 양방향 모두 원활한 교통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오늘 고속도로 교통량이 주말이나 휴일 수준에 다소 못 미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현재 고속도로 상황 살펴보면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차량이 줄지어 이동하지만 낮 시간과 달리 제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역시 막히는 곳이 없습니다. 중부내륙 고속도로 역시 창원 방향으로 정체 없이 흐름 원활합니다.
지금 서울을 출발하면 대전까지는 1시간 30분, 부산은 4시간 30분, 광주는 3시간 20분, 목포는 3시간 40분, 강릉까지 2시간 40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향 방문을 마치고 돌아오는 귀경길은 오전 9시부터 정체가 시작돼 다음 날 새벽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귀성 차량이 줄어든 만큼 귀경 시간 역시 예년보다 단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실시간 교통정보는 고속도로 교통정보 앱이나 로드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요금소에서 TV조선 한지은입니다. 이번 추석은 코로나 충격이 시작된 뒤 첫 명절이죠. 국립묘지를 비롯해서 전국 모든 추모관이 문을 닫았고 자녀들이 내려오지 않은 시골 마을도 전혀 없이 쓸쓸했습니다. 코로나 속의 추석 풍경은 서영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 의성의 김송미 할머니. 일찌감치 가족들에게 찾아오지 말라는 영상 편지를 썼습니다. 올 추석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올 생각하지 마거라. 코로나 여파로 몸과 마음이 지쳤는데 가족들마저 만나지 못하니 마음은 적적하기만 합니다. 왜 눈물이 빙도노? 예전 같지 않고 안 그러면 안 이렇겠는데 그 코로나 때문에 이렇다. 자식들이 오지 않을 것을 알고 있지만 담 너머 앞집에 차량 한 대가 들어가자 눈을 떼지 못합니다. 차 들어가니까 보고 하시던데. 부려가지고. 부려가지고. 아이고 저래 오는 거 보이기는 부럽죠. 다 그래 또 저기 뭐라 입장을 다 뒤바꿔 생각을 해봐요. 텅 빈 추모공원. 빼곡한 묘비 옆에 사람 한 명 없이 꽃만 놓여 있습니다. 추석 특별 방역 기간인 다음 달 4일까지 전국 추모공원은 문을 닫았습니다. 국립서울현충원은 일반인 조무객을 받지 못하는 만큼 유족이 원할 경우 대리 추모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유족들이 온라인으로 대리 추모를 신청하면 직원들이 이처럼 직접 참배한 뒤 사진을 유족들에게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현충원은 다만 사무제와 49제 등 부득이한 경우 사전 예약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이렇게 고향과 가족을 찾는 사람은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만 전까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영상통화로 차례를 지내는 가족도 있고 면회가 금지된 요양원에선 부모와 자식이 화면으로 안부를 묻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은 더 애틋한 가족 간의 정을 확인하는 추석이기도 합니다. 김자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북 청주에 사는 임재광 씨 부부. 차례상에 올릴 음식을 분주히 준비합니다. 서준아, 할아버지 반가요. 서울에 사는 아들 부부와 손주들은 TV 화면을 통해 만납니다. 아유, 어머니 혼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코로나19 확산으로 자식들과 직접 만나는 대신 비대면 차례를 지내기로 한 겁니다. 스마트폰 앱과 TV를 연결해 실시간으로 가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차례상에 절을 올리고 아이들의 재롱에 웃음꽃이 피는 건 여느 명절과 똑같습니다. 온라인으로 차례를 진행해 보니까 진짜 생생하고 생각보다 생생했고 같은 공간에 있는 느낌이 들었고. 면회 금지로 요양원에 계신 아버지를 찾아뵐 수 없는 이경기 씨 가족도 스마트폰 안에 모였습니다. 오랜만에 아들과 손주들을 만난 할아버지는 반가운 마음에 연신 손을 흔듭니다. 아버지를 뵈서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모든 형제간들도 이 통화를 하면서 정말 이런 시스템이 좋다고. 전례 없는 비대면 추석. IT 기술이 만든 언택트 추석 풍경이 달라진 시대를 실감케 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검찰 수사 결과가 발표되고 난 뒤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이번 사건을 무리한 고소 고발로 인해 국론이 분열되고 공권력을 낭비한 사건으로 규정하며 의혹을 제기한 세력들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합당한 사과가 없을 경우에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백연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미애 장관이 오늘 오전 SNS에 올린 글입니다. 추 장관은 아들에 대한 의혹 사건은 정치 공세의 성격이 짙은 무리한 고소 고발로 인해 국론을 분열시키고 공권력을 소모한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또 제보자의 일방적 주장을 사실 확인 없이 정쟁의 도구로 삼았다며 사과가 없으면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들을 상대로 보수 언론들이 정치 공세를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며 글을 맺었습니다. 추 장관은 후속 조치가 무엇인지는 말하지 않았지만 민형사상 소송 등이 예상됩니다. 추 장관을 고발했던 시민단체 법세련은 적반하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거짓말로 국민을 우롱한 것에 대한 진솔한 사과는 없고 후속 조치 운운하면서 언론이나 시민단체에 재갈을 물리라고 해서 굉장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법세련 측은 추 장관이 사과를 하지 않으면 협박 혐의 등으로 고소하고 민사소송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추 장관은 이번 수사를 통해 자신의 거짓말이 드러난 데 대해서는 어떤 해명도 설명도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사 결과 진실로 밝혀진 당직 사병 현모 씨의 증언을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다시 한번 폄훼했습니다. 현 씨 측은 추 장관의 이런 주장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사과를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이재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좌관에게 전화통화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재차 강조한 추미애 법무장관. 보좌관에게 그런 사실을 시킨 바가 없습니다. 지시뿐 아니라 통화 자체도 없었다고 호언했습니다. 보좌관이 뭐하러 그런 사적인 일에 지시를 받고 하겠습니까? 의혹을 제보한 당직 사병의 증언은 추측이라고 주장했지만 그 이웃집 아저씨의 오인과 추측을 기반으로 해서 추 장관의 해명은 검찰 수사 결과 대부분 거짓으로 밝혀졌습니다. 보좌관에게 아들 부대 관계자 전화번호를 전달한 문자 메시지가 공개됐고 보좌관이 부대 관계자와 통화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반면 당직 사병 현모 씨의 증언은 진실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추 장관은 오늘 SNS에 현 씨의 제보를 일방적 주장이라며 다시 한번 폄훼했습니다. 현 씨 측은 검찰 수사에서 서 씨 본인이 인정한 사실을 왜 주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추 장관 인식의 오류가 심각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의 사과를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예, 보신 것처럼 추 장관은 검찰 수사를 통해서 모든 의혹이 해소됐고 진실이 가려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가 허점투성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는 오히려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추석 전에 서둘러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추 장관 측에 면죄부를 주려 한 정황도 적지 않습니다. 야당은 관련자들을 이번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해서 집중적으로 따지겠다고 선언했고 여당 내부에서도 추 장관이 적어도 거짓말에 대해서는 사과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서주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거짓말이 탄로났는데도 추미애 장관이 적반하장식 협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을 상대로 자기 보좌관에게 그런 사적인 지시 시킨 적 없다. 27번이나 거짓말했습니다. 그래도 사과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가 끝난 만큼 추 장관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과 관련된 핵심 관련자들을 국감 증인으로 다시 신청하겠다고 했습니다. 검토 대상은 추 장관 아들 서모 씨와 서 씨 복무 당시 주한미군 한국군 지원단장이었던 이철원 예비역 대령, 당직 사병 현모 씨 등 8명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 등을 들어 야당이 법사위에서 신청한 증인들을 모두 거부했습니다. 대부분이 지금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증인들입니다. 그 정치적인 목적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무혐의 사안을 가지고 국감을 정쟁의 장으로 만들려 한다며 거부 의사를 밝혀 추석 연휴 뒤 여야 간 기싸움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추 장관의 거짓말 논란에 대해선 여권 내에서도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당의 한 중진 의원은 법적으로 무죄라고 해서 거짓말이 용납되는 건 아니라며 추 장관이 더 낮은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서주민입니다. 예, 지금부터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보도로 이어갈 텐데 최초 우리군의 발표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예, 마치 현장 상황을 직접 지켜본 것처럼 상당히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죠. 그런데 북한이 통지문을 통해서 시신 소각 사실을 부인하고
왜 아무 대응도 하지 않았느냐는 비판이 커지자 정부 측의 말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처음 파악한 것은 쪼가리 첩보 수준이었다. 즉 확실한 상황은 우리도 몰랐다며 발을 빼는 듯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건이 벌어졌던 바로 그 시점에 미국의 첨단 정찰기가 연평도 상공에 떠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국방부를 취재하는 윤동빈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고도 10km 이상의 상공에서도 건물 5층 높이에서 내려다보는 것처럼 지상 표적을 관측할 수 있는 코브라볼 정찰기. 전파 탐지 장비는 물론 적외선 센서와 고성능 광학 카메라까지 탑재돼 있어 실시간 촬영도 가능합니다. 사격을 가하는 장면이나 사람들이 피격되는 장면 혹은 불태워지는 장면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를 볼 수 있는 정도 능력은 충분히 된다라고. 미 공군이 보유한 코브라볼 세대 중 한 대는 일본 오키나와 기지에 머물며 중국과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탐지하기 위해 석 달에 한 번꼴로 서해 상공에 뜹니다. 군용기 추적 전문 계정 노콜사인은 지난 22일 오후 9시 40분쯤 코브라볼이 연평도 인근 서해 상공을 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군 당국이 밝힌 이 씨의 사망 시점과 비슷한 시간대입니다. 이 씨가 이날 오후 3시 반쯤 북한에 발견된 걸 우리 군도 파악했던 만큼 이 씨 사건 때문에 이 정찰기가 출격했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우리 군은 TOD 열 영상 장비로 불꽃을 관측한 것과 무선 통신을 감청한 첩보가 전부라며 CCTV 보듯 사건을 지켜본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 첩보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받았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한미 정보 자산은 대단히 보호가 돼야 됩니다. 미 측이 우리가 지나치게 정보를 많이 오픈하게 되면은 더 이상 공유하는데 애로가 있겠죠.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자, 지금 정부 여권은 북한에 살해된 공무원 이 씨가 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사실상 결론 내렸습니다. 그러자 민주당 신동근 최고위원이 어제 월북하면 사살하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이 큰 논란을 불러오자 신 최고위원은 오늘 한술 더 떠서 야당이 국가보안법 위반자를 왜 감싸냐고 반박했습니다. 사고로 표류한 민간인과 자진 월북자를 사살한 것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라고도 했습니다. 이 씨가 총 맞을 일을 했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발언이죠. 박경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어제 SNS에 월북을 감행할 경우 사살하기도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북한의 만행을 정당화하는 거냐는 댓글이 이어졌고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이 정권은 자국민을 죽게 했으면 미안한 마음이라도 있어야 할 텐데 그 국민을 범죄자 만드느라 바쁘다고 비판했습니다. 진중권 교수도 이 사람 무서운 인간이라며 북한이 대신 사살해줬으니 문제 없다는 얘기는 하고 했습니다. 신 의원은 오늘 엉뚱한 꼬투리를 잡고 있다며 반박글을 올리며 국가보안법 위반 월북자를 감싸면서까지 왜 의혹을 부풀리냐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고로 표류한 민간인을 사살한 것과 자진 월북자를 사살한 것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야당에선 여당 최고위원이 국민 목숨을 가볍게 여긴다는 질타가 나왔습니다. 북한의 주장을 옹호함을 넘어 국가보안법 위반자에 대한 당연한 조치라고 대신 전호해주는 꼴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연휴 첫날인 오늘도 지역구에서 이번 사건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TV조선 박경준입니다. 정작 북한은 우리에게 통지문 한 장 보낸 뒤에 더 이상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주재했는데 코로나 방역 문제만 다뤘다고 합니다. 북한의 의도는 무엇인지 이어서 박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열린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입니다. 회의를 주재한 김정은 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방역 대책을 더욱 철저히 강구하며 대중적인 방역 분위기, 전인민적인 자각적 일치성을 더욱 고조시켜 강철 같은 방역 체계와 질서를 확고히 견제할 때 대하여 해수부 공무원 피격에 대한 입장 표명은 없었습니다. 이 씨 사망 사건이 비상 상황에서 불가피했다는 걸 애둘러 강조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코로나 방역이라는 자신들의 어떤 법적 질서에 따라 한 거기 때문에 대내외적으로 그걸 우리를 건드리지 말고. 북한 매체들도 이번 사건에 대해 아무런 보도가 없습니다.
앞서 지난 2018년 김 위원장은 중국 관광객 사망 사고가 나자 시진핑 국가주석 앞으로 위로 전문을 보내면서 사과했고 북한 매체들도 이를 보도했습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도 어제 유엔 총회 연설에서 코로나 유입 위험성이 완전히 소실될 때까지 사소한 행위나 양보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김 대사는 경제를 위해 핵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경제 건설에 유리한 대외적 환경의 절실히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목숨처럼 지켜온 존엄을 팔 수 없다는 것이 TV조선 박주호입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 북한 인권보고관은 김 위원장이 미안하다고 한 건 사과로 볼 수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규정대로 했다고 주장한다면 이건 사과라고 볼 수 없지 않겠느냐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여권 인사들이 줄줄이 북한의 사과에 대해 이례적이다, 각별하다며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만 국제사회의 시각은 좀 다른 듯합니다.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마스 오에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지난 25일 북한이 보낸 통지문에 대해 사과로 볼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유감 표시를 한 것은 중요한 행동이라면서도 병사들이 지시와 규정을 어기지 않았다고 말하는 상황에서 미안하다고 한 건 사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사과를 각별한 의미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국민들께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해온 것에 대해 각별한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또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 않은 민간인을 살해한 건 국제법을 위반한 행위라며 북한이 피살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해외 인권단체들이 잇따라 규탄 성명을 내고 있는 가운데 유엔 북한인권보고관도 북한 지도부의 책임을 강조하고 나서는 등 국제사회의 압박이 점차 거세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북한이 통지문을 통해서 알려온 우리 공무원 사망 경위에 대한 해명들이 우리 군과 해경 조사 결과 하나둘씩 거짓으로 드러나는 분위기입니다. 북한이 어디까지 거짓말을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지 지금부터 따져보겠습니다. 자, 윤슬기 기자. 네. 물론 100%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까지 북한이 몇 가지 거짓말을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네, 북한의 거짓말 정황은 크게 7가지 대목인데요. 공무원의 월북 의사 표명 여부, 신상정보 파악의 범위, 80m 거리에서 의사소통, 사격 지시자와 사격거리, 또 시신 실종과 소각 여부입니다. 예. 이번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전 과정에서 북한의 명을 믿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자, 사격 지시자의 경우 우리 군 감청 결과 북한군 상부에서 내려온 지시를 현장의 정장이 되물으면서 다시 확인하는 상황이 드러났죠. 북한이 통지문에서 해군 정장의 결심 끝에 사격했다고 주장한 건 거짓인 셈입니다. 자, 우리 군이 감청으로 확인한 것들도 있고 또 해경 조사 결과 드러난 거짓말들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네, 이 월북 의사 그리고 신원 파악 80m 거리에서 의사소통 부분인데요. 북한은 공무원을 불법 침입자라고 표현하면서 한두 번 대한민국 아무개라 얼버무리더니 계속 함구만 하고 불응을 했다. 당시 80m 떨어져 있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즉 월북 의사가 있었는지 이름이 뭐였는지도 잘 몰랐다는 주장이죠. 하지만 해경 수사 결과 북한은 공무원의 월북 의사를 비롯해 이름, 나이, 고향, 키까지 파악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또 북한 함정은 동력선이라 엔진 소음이 난 데다 기진맥진한 사람과 과연 80m 떨어진 거리에서 대화를 나누는 게 가능한 일인지도 반론이 큽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격거리 그리고 시신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는 왜 북한의 주장이 신빙성이 낮다고 보는 겁니까? 네, 40-50m 떨어진 거리에서 총을 쐈다는 게 북한 주장인데요. 파도가 치는 밤바다에서 이 같은 사격은 불가능하다는 게 어제 합참 보고를 받은 야당의 지적입니다. 시신이 사라졌다는 북한 주장에 대해서도 구명조끼를 입고 있어 물에 떠 있었을 거란 반론이 제기가 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시신을 불태워 버렸느냐 하는 여부인데 북한 측은 사격을 하고 다가가서 봤더니 시신이 사라져서 부유물만 태웠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당시 군은 북측 해역에서 불꽃을 분명히 40분간 관측을 했고 또 북한이 시신을 불태운 걸 확인했다고도 했죠. 예. 정확한 시신 훼손 경위는 추가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북한이 반인도적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북한 책임을 묻는 것은 피해 당사국인 대한민국 정부가 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무기력하게 대응을 하게 되면은 이런 일은 뭐 2번, 3번 계속 재발을. 예, 결국 북한의 사과가 진정성을 가지려면 그 당시 상황부터 정확하게 고백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사과의 진정성 역시 믿기가 어렵겠죠. 그렇습니다. 예, 윤슬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 법원이 개천절 집회를 불허하자 일부 보수단체가 1인 시위를 예고했습니다. 그럼에도 경찰은 1인 시위가 어떻게 확산될지 예상할 수 없는 만큼 광화문 일대 출입을 최대한 통제한다는 방침인데요. 당국은 집회가 열리면 광화문 인근 지하철역은 무정차 통과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주변 지나시는 분은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정준영 기자입니다. 개천절 집회를 추진했던 보수단체는 한 가닥 희망을 걸었던 차량 시위마저 막히자 1인 피켓 시위와 1인 차량 시위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모든 집회의 자유를 몰수당한 지금 양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최후의 방법은 1인 시위, 1인 차량 시위뿐이다. 경찰이 2대 이상의 자동차가 줄지어 통행하거나 여러 사람이 대면 집회하는 것을 원천 봉쇄하겠다고 하자 현행법상 허용된 1인 시위로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뜻입니다. 현행법상 1인 시위는 사전 신고 없이 집회 금지 구역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다만 일정한 간격을 두고 진행된 1인 시위에 대해서도 집시법을 적용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원천 봉쇄 의지엔 변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버스 300여 대로 차벽을 세우고 광화문 광장 일대에 펜스를 설치해 집결 단계부터 막아설 계획입니다. 서울교통공사는 개천절 집회가 강행될 경우 광화문역을 비롯해 주변의 종각, 시청, 경복궁, 안국역 등 6곳을 무정차 통과시킬 방침입니다. 필요시 출입구도 폐쇄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광화문 주변을 오가는 시내버스 34개 노선에 대해 도로 통제 여부에 따라 우회 운행할 수 있다고 예고했습니다. 한편 법원은 서울 강동구 일대 신고된 9대 이하 차량 시위에 대해선 방역수칙을 지키는 조건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빌라 3층에 사는 한 남성이 현관에서 불이 나자 창문으로 탈출해서 바닥으로 떨어졌는데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부상도 심각한 수준은 아닌데요. 탈출 상황을 목격한 한 시민이 추락 지점에 깔아준 스티로폼 덕분이었습니다. 다급했던 순간을 이승훈 기자가 전합니다. 한 남성이 검은 연기가 뿜어나오는 창문 아래 위태롭게 매달려 있습니다. 열기를 견디지 못한 남성은 3층 높이 건물에서 뛰어내립니다. 불은 집안에 세워둔 전기 자전거 배터리가 폭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집안에 있던 50살 A씨는 현관에서 시작된 불로 대피로가 막히자 창문으로 탈출을 시도한 겁니다. 화재 현장을 지나던 오성균 씨는 이 아슬아슬한 상황을 목격하고 재빨리 주변에서 버려진 소파와 스티로폼을 가져다 추락 지점에 깔아 탈출을 도왔습니다. 이미 유독가스를 많이 마셨다고 자기는 일로밖에 탈출 못한다고 해갖고 타실 수 있어야 하고 계속 격려를 했죠. 10분도 안 돼 A씨는 오성주 씨가 깔아둔 스티로폼 더미 위로 떨어졌고 충격에 흡수되면서 큰 부상 없이 구조됐습니다. 이분이 매달려 있다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뛰어내리신 상황인데 그런 게 없었다라고 하면 그러면 중상 이상이죠. 찰나의 순간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한 시민의 발빠른 대처가 비극을 막아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정부가 3차 추경에서 350억 원이 넘는 관광지 방역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연말까지 절반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코로나 확산세에 관광지 운영이 중단돼서 방역이 필요 없어졌고 예산은 붕 뜨게 된 건데요. 정확한 예측 없이 일단 예산부터 확보하자는 지자체 등의 조급증이 빚어낸 사태는 아닌지 윤수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방호복으로 무장한 구청 직원들이 숙소 구석구석을 방역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달 중순부터 석 달간 실시키로 한 관광지 특별 방역 활동에 따른 겁니다.
방역 사각지대에 있는 그 소규모 관광 시설에 대한 방역을 좀 강화하고자. 이를 위해 문체부는 3차 추경에서 예산 354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예정된 연말까지 절반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관광지들이 아예 운영을 중단하면서 지자체들의 신청이 저조하기 때문입니다. 방역 대상은 목표보다 1000여 곳이 줄었고 채용 계획도 25%가 미달됐습니다. 문체부가 제대로 수요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성급히 예산을 신청했고 국회 심사 역시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면밀하게 이제 심사가 거쳐야 되는데 당장의 어떤 일자리 창출에만 이제 심혈을 좀 기울이고 그거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문체부는 추가 수요 조사를 실시해 나머지 예산을 사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빚을 내서 마련한 예산이 쓰이지도 못한 채 반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낮추는 정부 정책이 후폭풍을 몰고 올 조짐입니다. 현재 특정 회사의 주식을 10억 원 이상 가지면 대주주로 인정이 돼서 최소 22%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여기엔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조부모, 손자까지 대주주 합산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 대주주 요건이 10억에서 3억으로 대폭 낮아져서 논란입니다. 이 3대 가족 합산 주식이 3억이 넘는지 추석에 서로 확인을 해야 할 판이라는 볼멘 소리도 나옵니다. 이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스닥 상장 기업에 9억여 원을 투자한 최상식 씨. 기업의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했지만 조만간 모두 매도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대주주로 인정돼 22에서 33%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장기 투자자로서 계속 자격을 유지하겠다 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다 그냥 일단은 매도하고 연초에 뭐 매수하겠다 생각을 하겠지만. 현행 소득세법상 한 기업 주식을 10억 원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로 인정돼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데 내년부턴 대주주 기준을 3억 원으로 대폭 낮춥니다. 특히 배우자와 부모 등 3대 직계가족의 주식 보유량을 모두 합산하는데 3대가 합쳐서 삼성전자 주식 3억을 갖고 있으면 시총 350조 원 삼성전자의 대주주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 연좌제라며 추석에 가족들이 주식 계좌를 모두 공개해야 할 판이라고 반발합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도 반대 의견이 올라와 17만 명 이상이 동의했습니다. 세수가 그렇게 크게 늘어나는 효과는 별로 없고 오히려 시장의 변동성만 키우는 요소로 작용하는. 전문가들은 과세 기준일인 올해 마지막 날 양도세 비용 매물이 쏟아질 것이라며 주식시장의 혼란을 우려했습니다. 정부는 추석 이후 여론을 검토해 법안 수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이태영입니다. 국내 한 대기업이 수제화를 만드는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을 베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해당 중소기업은 대기업이 우리 핵심 기술뿐 아니라 생산 라인의 마케팅 방법까지 따라했다는 주장인데요. 문제의 대기업이 과거에도 디자인 표절로 여론의 문매를 맞은 바 있어서 상습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소비자탐사대 김하림 기자입니다. 국내 한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입니다. 신발 전문 신생회사가 4월 가죽 스니커즈 펀딩으로 18억 원대 매출을 올려 소위 히트를 쳤습니다. 그런데 4개월 뒤 대기업 이랜드가 거의 비슷한 제품을 만들겠다며 펀딩을 시작했습니다. 올려놓은 제품 사진부터 상품 구성, 홍보 방법까지 상당히 비슷합니다. 해외 주문 생산을 한다는데 이탈리아 현지 수제화 장인들까지 같은 사람입니다. 고객들도 저한테 연락이 와서 이건 뭐냐, 또 펀딩하는 거냐. 두 개의 펀딩 페이지를 보더라도 너무 헷갈린다는 거죠. 이랜드 측은 제품 구성과 디자인 등은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 측 조언을 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스토리를 작성할 때 PD와 함께 공동 창작을 해서 모든 부분들 협의해서 진행을 하고. 이랜드는 이 신생회사의 핵심 기술인 라스트, 즉 신발 골까지 베끼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신발골은 신발 디자인과 착화감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이 업체는 3년 동안 1억 3천만 원을 들여 한국인 800여 명의 발을 분석한 뒤 독자 신발골을 개발했습니다. 고객 클레임과 제 착화감 그리고 저희 직원들의 착화감도 비교해가면서 이제 데이터를 수집해서 이탈리아에 수십 번 가서 갈 때마다 라스트에 대해서 피드백하고. 이랜드 홍보 사진 속 라스트는 신생업체와 일련 번호까지 똑같은 상황. 똑같습니다. 네. 똑같으면 97을 갖다가 카피를 했다는 것이 딱 증거가 되잖아요. 사후 도덕적으로는 굉장히 잘못된 거죠. 이랜드 측은 홍보 사진엔 상용화된 신발골이 올라와 있지만 실제 판매 제품엔 다른 신발골을 썼다고 해명했습니다. 저희는 해당 스니커즈와 동일한 형태의 스니커즈들을 2015년부터 아시안 핏을 이용해서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라스트를 저희가 도용했다는 부분들은 사실이 아니고. 하지만 신생업체 측은 이랜드가 다른 상품 협조를 문의해 도와줬는데 오히려 같은 공장에서 만든 비슷한 제품을 출시했다고 주장합니다. 대기업이고 자본과 인력과 인프라가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지금 나서지 않으면 1년 뒤, 2년 뒤, 3년 뒤에 저희가 오히려 속된 말로 짝퉁처럼 보일 수 있는 저는 이제 굉장히 두려움이 있고. 이 이전에도 수차례 중소기업 도용 논란에 휩싸였던 이랜드. 재발 방지 대책까지 내놨지만 또다시 베끼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소비자 탐사대 김하림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코로나19로 현장 유세가 제한된 미 대선에서 TV 토론은 그 어느 때보다 표심에 영향을 많이 줄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오늘 열린 첫 TV 토론은 비방과 조롱, 막말이 난무하면서 엉망으로 끝났습니다. 최우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악수는 생략하기로 했지만 두 후보는 인사도 나누지 않습니다. 당선되면 보수 성향이 다수인 연방대법관 인원을 늘릴 거냐는 질문에 바이든이 즉답을 피하자 트럼프가 끼어들고 곧바로 바이든이 입을 다물라며 쏘아붙입니다. How strongly you feel? Vote now. Make sure. Will you shut up, man? Listen, who is on your list, Joe? 바이든은 트럼프의 코로나19 대처가 미흡했던 점을 꼬집고 When he was presented with that number, he said it is what it is. Well, it is what it is because you are who you are. That's why it is. The president has no plan. 트럼프는 바이든의 아들을 둘러싼 비리 의혹을 들춰냅니다. Why is it, just out of curiosity, the mayor of Moscow's wife gave your son $3.5 million? None of that is true. Oh, really? He didn't get $3.5 million? Mr. President, Mr. President, please. Totally discredited. 인신 공격성 발언은 토론 내내 이어졌습니다. Folks, do you have any idea what this clown's doing? I want to make sure. Graduated last in your class, not first in your class. God. He's Putin's puppy. He still refuses to even say anything to Putin about the bounty on the heads of American soldiers. 트럼프는 바이든을 향해 사회주의자라고 몰아붙였고 바이든은 트럼프에게 인종차별주의자라고 공격했습니다. 토론 직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9%는 토론을 보고 짜증이 났다고 답했습니다. TV조선 최우정입니다. 자, 이 토론이 끝나자마자 미국 언론들의 혹평도 쏟아졌습니다. 최악의 토론이었다. 최대 패배자는 미국 유권자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바이든이 더 잘했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이어서 송지욱 기자입니다. 1시간 40분 내내 끼어들고 삿대질하고 욕하고 서로의 목소리가 엉켜 누구의 말도 들리지 않습니다. 관록의 진행자로 정평난 폭스뉴스 앵커도 진땀을 뺍니다. Now, sir, with $1 billion, that is absolutely not true. You're going to have true. Gentlemen. 트럼프는 진행자와도 설전을 벌였고 I guess I'm debating you, not him, but that's okay. I'm not surprised. 바이든은 아들 문제가 나온 뒤부터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And various other places. He made a fortune. My son, and he didn't have a job. My son, like a lot of people we know at home, had a drug problem.
He's overtaken it. He's fixed it. CNN은 생중계 자막으로 완전한 혼돈이라고 내보냈고 폭스뉴스는 술집 싸움 같은 토론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That was the worst debate I have ever seen. In fact, it wasn't even a debate. 토론 직후 CBS는 바이든 48%, 트럼프 41%, CNN은 60% 대 28%로 바이든을 첫 TV 토론 승자로 꼽았습니다. 트럼프가 토론 분위기를 장악하긴 했지만 트럼프 특유의 우기기와 조롱이 역효과를 냈다는 분석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토론의 최대 패배자는 유권자라고 혹평했습니다. 2차 TV 토론은 다음 달 15일 플로리다 마이애미에서, 3차는 22일 테네시 내슈빌에서 열립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 예, 보신 대로 미 대선 첫 후보자 토론회는 진흙탕 싸움이었습니다. 일단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의 바이든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만 이 첫 TV 토론을 보면 앞으로 어떤 변수가 미국인들의 표심을 흔들어 놓을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한 달여 뒤에 치러지는 미 대선의 향방을 가를 쟁점들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지난 2월 미국을 덮친 코로나 바이러스. We're very ready for this, for anything, whether it's going to be a breakout of larger proportions or whether or not.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만만했지만 기대와 달랐죠. And there'll be a lot of death, unfortunately. 최근까지 20만 명이 사망한 미국. 코로나가 트럼프를 공격할 최고의 무기가 돼버렸죠. Trump panicked. The virus was too big for him. 거짓말과 무능이라는 오명을 쓰게 된 겁니다. Due to Donald Trump's lies and incompetence in the past 6 months, have seen one of the gravest losses of American life. 트럼프는 임기 중 경제 호황을 강조하고 We built the greatest economy in the history of the world. 백신이 곧 나올 거라고 했지만 But we have 3 vaccines right now. They're in the final stage, clinical trials.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죠. 지난 5월 또 하나의 대형 사건. 비무장 상태의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숨진 겁니다. 미국 전역으로 확산된 인종차별의 항의 시위. 바이든은 미국에 만연한 인종차별을 비판했습니다. George Floyd's last words, I can't breathe, have echoed all across this nation and quite frankly around the world. 하지만 트럼프는 법과 질서를 강조하며 과격 시위대를 진압했죠. I am mobilizing all available federal resources, civilian and military. 대신 보수 백인 표심을 집결시키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Biden wants to surrender our country to the violent left-wing mob. 최근 사망한 진보의 아이콘 긴즈버그 대법관 후임 지명을 강행한 것도 논란이지요. Unyielding loyalty to the Constitution, Judge Amy Coney Barrett. 우편 투표 조작 가능성을 내세우며 대선 불복을 시사한 트럼프 대통령. 대법관 구성을 보수 성향 절대 우위로 만들어 놓을 속셈이라는 비판이 나오죠. But if I win this election, President Trump's nominee should be withdrawn. 각종 악재 속에 여론조사에서 밀리고 있는 트럼프. 경합주에서 오차범위로 추격당한 바이든. 한 달여 뒤 승자는 누가 될지. 뉴스나인 포커스였습니다. 코로나 불황에 역대급 취업난이 이어지면서 용접 등 전문 기술을 배우겠다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재취업을 목표로 한 실직자나 은퇴자가 많았는데요. 송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실습실마다 시퍼런 불꽃이 튑니다. 1:1 지도의 실습생들의 실력은 일취월장합니다. 아주 용접 잘 된 상태입니다. 용접은 산업 각 분야로 취업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재취업을 준비하는 40대에서 60대 신중년들에게 인기입니다. 재취업을 해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
한국폴리텍대학은 신중년들을 위해 전기, 자동차, 특수용접 등 총 9개 기술을 국비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불황 속에 국가기술 자격증을 따서 취업하려는 사람들로 정원보다 3배 넘게 지원자가 몰린 과정도 있습니다. 신중년으로서 할 수 있는 건 기술을 배워야 된다.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기업체, 그다음에 공무원, 또 금융기관, 학교 선생님 출신도 있습니다. 다른 젊은 학생보다도 더 열심히 노력하고 젊은 층들은 2년제 학위 과정에 몰리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1차 수신 모집 첫날 이미 정원의 30%가 지원했습니다. 한국폴리텍대학은 내년에 신중년 특별과정 정원을 200명 늘릴 계획입니다. 하지만 늘어나는 지원자들을 충분히 수용하려면 일회성 일자리 사업에 우선한 예산 지원과 추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송민선입니다. 전 세계 극장가의 빙하기에도 우리 영화는 순항 중입니다. 이 반도는 아시아에서 높은 흥행을 올리고 있고 다른 영화들도 국제영화제에 초청되는 등 선전하고 있습니다. 백은영 기자입니다. 영화 반도는 아시아에서 흥행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난 8월 개봉과 동시에 대만, 싱가포르 등 아시아 8개국에서 1위를 차지하더니 베트남에서는 기생충을 제치고 한국 영화 중 최고 흥행 기록을 세웠습니다. 반도의 흥행은 개봉 전부터 예감됐습니다. 1000만 관객을 모았던 부산행의 후속작으로 입소문이 나더니 190개국의 선판매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28개국에서 648억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올해 안으로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 유럽 개봉도 확정됐습니다. 올 여름 성수기에 선보인 전 세계 거의 유일한 액션 블록버스터인데 특히 올해 칸 국제영화제 공식 초청작으로 선정이 되면서 영화계에서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해외 영화제에서도 우리 영화의 선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훈정 감독의 낙원의 밤이 베니스 국제영화제 비경쟁 부분에 초청되고 윤담비 감독의 남매의 여름밤은 뉴욕 아시안 영화제에서 최우수 장편 영화상을 수상했습니다. 해외 영화제들도 온라인 상영을 병행하면서 개최를 하고 있는데 한국 영화를 통해서 붐업해보자라는 부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각종 세계 영화제를 휩쓴 기생충 이후 세계 영화계가 우리 영화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TV조선 백은영입니다. 프로야구 NC가 나성범의 말루 홈런 등을 앞세워서 SK를 완파하고 10연승에 성공했습니다. LG는 롯데 이대호의 발야구에 허를 찔리긴 했지만 승리를 끌어냈습니다. 박상준 기자입니다. 팀이 0대2로 뒤진 2회, NC의 빅이닝이 시작됩니다. 무사 말루에서 강진성의 희생타와 김영준의 2타점 적시타로 3대2 역전에 성공한 뒤 권희동과 박민우의 적시타로 2점을 더 달아납니다. 계속된 만루 기회에서 나성범이 김주환의 초구를 잡아당겨 중견수 키를 넘기는 만루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시즌 30호 홈런. NC는 SK를 12대3으로 꺾고 10연승에 성공. 창단 첫 정규 시즌 우승에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저는 또 이제 부상으로 인해서 빠져 있다가 이제 왔는데 이제 승리 또 세기 박는 또 홈런이 나와서 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2대1로 달아나는 적시타를 치고 나간 이대호가 깜짝 발야구를 시작합니다. 약 3년 만에 2루 도루에 성공하더니 정훈의 안타 때는 혼신의 전력 질주와 슬라이딩으로 홈 플레이트까지 밟았습니다. 하지만 LG의 뒷심이 더 강했습니다. 2대3으로 뒤진 7회 2사 1, 2루에서 이영종의 역전 3런 홈런. 정우영과 고우석이 8, 9회를 틀어막은 LG가 롯데를 5대3으로 꺾고 2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KT는 연장 10회 터진 대타 허도환과 강민국의 연속 적시타를 묶어 삼성의 5대3 역전승을 거두며 2위 자리를 굳게 지켰습니다. 고척에서는 기아가 이틀 연속 키움을 꺾고 하나에 대패한 두산과 함께 공동 5위에 올랐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Godfather is a term that was used by
유명한 갱영화 대부 2편을 보면 마피아 두목 마이클이 의회 청문회에 불려가는 장면이 나오죠. That no proof linking me to any criminal conspiracy, whether it is called mafia or Cosa Nostra or whatever other name you wish to give, has ever been made public. 그는 부인하고 거짓말하다가 부두목이 FBI 측 정인으로 나오면서 궁지에 몰립니다. 그러자 마이클은 이탈리아에서 데려온 정인의 형을 자기 옆에 앉혀 무언의 협박을 합니다. 그러자 정인은 결국 입을 닫아버립니다. 마이클은 이렇게 법망을 피했지만 모진 대가를 치릅니다. 아내가 그의 위선에 치를 떨며 떠나고 그는 형까지 죽이는 괴물이 돼갑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물러나기 직전 닉슨은 울부짖었습니다. What have I done wrong? 그는 국민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몰랐고 그 대가로 처참하게 몰락했습니다. 속임수로 얻어먹는 빵에 맛들이면 입에 모래가 들어갈 날이 오고야 만다는 성경 말씀처럼 말이죠. 추미애 장관과 아들에 얽힌 모든 의혹에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건 사실 그리 놀랍지도 않습니다. 지금 검찰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생각하면 예견됐던 일이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의외의 대목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말 먼저 들어보시죠. 보좌관이 뭐하러 그런 사적인 일에 지시를 받고 하겠습니까? 그런 보좌관의 전화를 제가 시킨 일이 없었다라는 말씀이고요. 병사용 진단서나 서류들을 아들이 다 처리한 겁니다. 보좌관이 해준 것도 아니고요. 그러나 이때 이미 짐작은 하셨겠지만 추 장관이 아들 문제에 깊숙이 개입한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도 확인됐습니다. 보좌관에게 장교의 전화번호를 알려둔 뒤 여러 차례 보고를 받았고 아들의 소견서도 보좌관이 챙겨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아들은 변호인을 통해 당직 사병과 통화한 적이 없다고 허위 제보자로 몰았지만 그것 역시 거짓말이었습니다. 검찰은 추 장관에게 면죄부를 쥐어주면서도 이런 객관적인 사실까지 숨길 수는 없었던 모양입니다. 소설을 쓰시네. 추 장관은 국민을 대신해 질문하는 의원들에게 걸핏하면 화를 내고 비웃고 모욕했습니다. 그러더니 오늘 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야당이 사과하지 않으면 조치하겠다. 다수 언론이 국민께 커다란 실망과 상처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공직자로서의 최소한의 염치가 있다면 이렇게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까지 가야 바닥이 보일지 정말 눈앞이 캄캄할 지경입니다. 시인은 밥도둑 간장게장에 빗대 등딱지를 철통같이 뒤집어 쓴 진짜 도둑을 비꼽니다. 언제든 최선을 다해 계급품을 물어라. 옆걸음과 뒷걸음이 진보를 낳는다. 9월 30일 앵커의 시선은 염치를 아신다면 이었습니다. 연휴 잘 보내고 계시나요?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내일 아침에는 곳곳에 안개가 짙어지겠습니다. 이동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겠고요. 특히 영동 지역은 내일 오전까지 비가 이어지기 때문에 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기온은 보통 이맘때 수준만큼 오르겠습니다. 내일 한낮 기온 서울이 23도, 대구는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또 추석 밤에는 달맞이를 빼놓을 수가 없죠. 대부분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다만 중부 지역은 늦은 밤부터 흐려지기 때문에 달도 점차 가려지겠습니다. 남은 연휴 동안 곳곳에 비 소식이 남아 있습니다. 금요일에는 중부 지역에서, 토요일에는 충청과 호남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코로나 때문에 예년 같지는 않습니다만 넉넉한 한가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9월 30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